뜨거운 정치권 이슈들 모아서 조경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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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 유착 국정농단 의혹부터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이 됐는데요. 이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교단의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분은 이번 사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통상 웬만하면 정치 영역이 종교를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정치 영역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조금 경미한 사안들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종교 쪽에서 정치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작용들이 있어 왔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종단 총재의 어떤 구속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는 저는 대단히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그걸 했다. 결국은 통일교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베가 그 일본에서 피살되면서 그 피살의 어떤 암살의 배후로 이제 그 작용된 이제 통일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통일교가 일본에서 가장 교세가 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불법화되면서 이 한국으로 이제 거점을 사실 옮겨오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 통일교가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무려 한학자 총재는 사실 홀리마더인데 이 홀리마더한테 직접적으로 구속영장이 가는 그래서 구속되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된 거는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독특한 아주 좀 비정상적인 정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통일교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의 강력한 어떤 로비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엄청난 이제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로비는 미국에서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원하는 것들을 정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 합법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탁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어떤 정당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 대표의 선출 과정에 집단적으로 개입하라는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건 유착이고 결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선거 과정의 직접적인 결탁 부분은 이번에는 아마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번 혐의에서는 빠진 것 같긴 하고 이번 혐의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김건희 씨한테 어떤 뇌물을 주면서 뭔가를 인사를 청탁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반 혐의 이런 것들이 적시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약 11만 명이 통일교 교인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이 500만 명인 걸 고려하면 11만 명은 통계상 정상적인 범위라면서 특검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핵심은 당원 가입 과정에서 조직적인 힘과 거래가 개입했느냐 요거겠지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어떤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었거든요.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고 11만 명은 500만 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표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11만 명이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서 500만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500만 중에 11만이면 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통계가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통계를 정말 왜곡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통일교 신도가 전체 몇백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좀 못으로 알 수 없는데 그중에서 11만 명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지금 통일교의 이 문제가 저는 정당법을 정면으로 좀 위배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잘못 가면 결국은 헌법상에 있는 어떤
그 정당 설립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헌법에 표시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헌의 요건들을 좀 가져서 정당의 어떤 위헌 심판 청구로 갈 수 있는 가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고민 좀 해야 되는 거는 500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당원 거기에는 뭐 좀 아무나 있는 거죠. 돈 한 푼 안 내고 당원만 가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중 당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500만의 모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정기적으로 내서 책임 당원이 된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 이게 몇만 명이냐가 중요한데 이게 한 지금 대충 감 잡으면 한 70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70만 명 중에 11만 12만이면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그건 거의 11만, 근데 70만 명이 다 투표하지 않습니까? 또 통상 투표율이 한 50% 정도에서 60% 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5만 중에 10만 명이 일체적으로 다 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런 저는 계산법이 필요한데 저는 송원석 대표의 계산법은 왜 저렇게 계산하시지 않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통일교 의혹뿐만 아니라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파장이 또 어디까지 번질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가 한 나라와 한 그 집단 안에서 갖는 자유도 있지만은 한 종교 안에서도 개 교인들이 갖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도 지도부 차원에서 개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11만 명이라고 하는 혹은 의혹이긴 하지만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교단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뭐 20대 대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되게 세게 붙었는데 사실 국민의 선택은 거의 홍준표 후보한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거거든요. 그게 당원 투표에서 바뀐 건데 50대 50의 어떤 비율 속에서 그때 당원 투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물론 홍준표 당시 뭐 후보가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힌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명백히 통일교라든지 신천지의 작용이 있었고 그 부분은 이미 홍준표 지금 전 후보도 알고 있었고 수도 없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갖고 수사해서 확인하느냐 이 문제만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특정 종교의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대놓고 개입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자, 한편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그러니까 파기환송 왜 이렇게 일찍 했냐, 이 부분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이자 삼권 분립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법부도 근데 우리 정부 부처야 이거 정부에 속해 있는 정부 권력 구조 안에 있는 거고요. 국회라고 하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은 그 어떤 정부 부처들의 정부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청문할 그런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 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구태타라든지 뭐 상권 분립 위반까지 가는 건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사법부는 우리가 약간 조금 그런 독자성을 좀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법부 대상의 청문회들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대단히 좀 사실은 주저하면서 안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특이성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상권 분립이나 국회법까지 다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명백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그런 그 파기환송을 굉장히 뭐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60시간 안에 했습니까? 그렇게 한 거 보면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그 수사를 해야 아마 드러날 거다. 그런데 수사하지 않고 청문회 정도만 해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청문회만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이슈를 조금 드러내서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민주당은 좀 드러내고 싶은 저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대통령도 약간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은 이 뭡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게 약간의 착시를 불러올 수 있는 게 우리 듣는 입장에서 현재의 국회가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민주당으로 보는 그런 착시가 있으면은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은 모든 권력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말은 맞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뭐 지규현 판사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희대, 한덕수 등 사인 회동설에 대해서도 좀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주장이 나온 게 지난 5월이었는데 지금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근거가 빈약하다 회동설 주장하고 있는 뭐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한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추가 근거는 제시를 하지 못하고 회동설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민주당의 서영찬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그래 그렇게 말했으면 여기 있어라고 뭐 녹취를 틀거나 뭐 아니면 구체적인 뭐 카톡 메시지 오고 간 것들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당신들 만났잖아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이거는 뭐 사실 일단락 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증거들이 없고 거의 전언을 해서 전해 들은 소리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조금 섣부른 밥을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저는 한 발을 빼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 한 발 빼면서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본질이 뭐냐. 본질은 결국 파기환송 빨리 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묻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전략 수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그 수사라고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뭐 부정해 버리면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역에 있어서 저는 이건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어서 입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그런 대선 개입 처럼 보여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제기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있긴 하지만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러나 중대 사안이니만큼 좀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여러 번 충돌하면서 멈춰섰습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도 양당이 충돌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추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민주당 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당과 현 그 대통령 정부 여당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추 의원이 이제 그 개인적인 성정인지 아니면은 뭐 다음에 뭐를 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그 안에 합리적인 요구나 판단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런 거라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간접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한데 너무 저돌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뭐 추 의원 같은 경우 뭐 스타일이 당연히 그럴 줄 알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구도로 가는 대표가 이런 구도로 가는 게 되게 이재명 정부에 되게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거는 미리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 저는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나경원 간사로 받아주는 게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분은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조건들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예컨대 뭐 국회선 인하법 위반으로 이미 그 구형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걸 갖고 내세워서 그냥 법사위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침소봉대하기 위한 작업을 저는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건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경원 간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간사로서 받아들이는 건 저는 법사위 전체 민주당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그럼 국민의힘도 계속 할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거꾸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간사 없이 위원장이 딱단적으로 다 해나가는 방식으로 법사위를 가져갔을 때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계속 법사위가 이렇게 파행을 가면 어제도 봐지 않았습니까? 정인들이 나와가 정인 성서를 하는데 거기에도 나경원 의원이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 손가락질 하면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갔을 때
국민의힘에 돌아갈 어떤 냉담한 시선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저는 간사 교체 이런 것들도 저는 국민의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강대강 대치가 서로 얻을 게 없다. 서로 얻을 게 없다고 봅니다. 자, 이날 사실 법사위의 본질은 건진 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와 검사장 등이 법사위 청문회 출석을 했는데요. 담당 검사가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띠지라고 하는 거는 그 고의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건 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아는 게 어떤 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띠지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생각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는 건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직원을 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야라고 또 검사가 보고 그건 아니야라고 고도들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의혹이 있는 거죠. 저는 수사관들의 차이, 그러니까 두 수사관, 김 수사관하고 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그런데 어제 나온 다른 수사관은 명백히 그 기억에 관한 것들을 엄청나게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차이가 뭘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지금 저는 가리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총체적으로 검찰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것보다 저는 수사관들이 기억하냐 마타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윗선에 있는 검사들의 태도 정말 저는 오만방자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법사위에서 보여준 예컨대 저는 박상현 검사하고 최재형 검사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한테 검사가 저거구나 저게 검사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저런 검사 계속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검찰청 폐지는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확신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자기 검사의 프라이드를 내세워서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들한테는 검사는 저렇구나라고 하는 걸 유감없이 보여줘서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저는 도움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서 만나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응해서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이 사안 어째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이 해방 이후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존재하던 검찰청 자체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폐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쵸. 검찰의 기능을 세 곳으로 나눠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영원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가다가 보면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서 얻을 것도 없고 저는 얻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막아낼 수 있는 민주당의 엄청난 큰 카드, 여당 법여권이죠. 법여권의 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다. 단지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그 시간 지연시키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정말 그 여당 독재를 막아내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좀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검찰청 폐지로 가고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이 작업은 이미 검찰 스스로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온 국민이 납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보내서 살려주고 정말 조금 안티를 해야 되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선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강력하게 걸면 저는 민주당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좀 선택적으로 그런 접근하는 전략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게 필리버스터가 맞나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방금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조직하고 구조를 해 나갈 때 그 세세한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수사 기소의 뭐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못하게 24시간 안에 종결 선언을 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전투력으로는 이전에 이전에 제가 볼 때 테러 방지법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테러 방지법 때 있었던 5일 넘는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견뎌낼 수 있는 전력이 전혀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다음 이슈. 여야가 배임죄 폐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 또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시도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되게 웃긴 게 배임죄는 제가 느낌에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적인 거고 친기업적인 거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주고 주장해 왔던 건데 왜 이게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당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진보당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사안을 잘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배임죄가 결국은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뭐 이런 것들 혹은 성남 FC 공판 지금 펜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재판과 연계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그 재판은 속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헌법 84조가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력이 정말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배임죄 같은 거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길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대승적인 자세에서 좀 들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대구 장애 집회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6년 만에 장애 투쟁에 나섰는데 당내에서조차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쳐다보기가 참 안타깝죠.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그 나왔던 후보 가장은 아니죠. 두 사람 나왔으니까 후보 중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그런 대표를 뽑아 놓았는데 결국 그 강경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10석을 가지고 있죠. 그죠? 300석 중에서 110석이면은 그래도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여소야대를 하고 뭐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야당이라도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서 싸워 나갔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전략과 전술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전략과 전술을 떠나서 실패했다. 대구에 그렇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정말 본때 있게 싸우려고 시작한 그 싸움이 제가 볼 때도 대구역 그 넓은 광장에 덤성덤성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면 압니다. 밀도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최 측 국민의힘에서는 7만 정도 왔다고 하지만 경찰은 한 2만 왔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좀 적다. 그 완전 보수의 심장은 대구 아닙니까? 대구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한 10만, 20만 정도 미어 터져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아마 동력을 얻을 겁니다. 저는 그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동원하려고 의도했던 사람들 외에는 거기에 시민들이 결합한 흔적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다. 뭐 서울에서 다시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얼마만큼 그 동력이 전달될지는 저는 의심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실은 여야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날개라고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쟁점을 가지고 지금 나왔을 때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고 국민이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런 치열한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싸울 건 싸우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만이 정당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자, 다음 이슈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 총회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 20분 연설 들었는데 저는 뭐 그냥 아주 정말 임팩트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유엔 총회 연설이 사실은 그냥 좀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달랐던 점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했던 연설, 기조 연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즉 유엔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 거의 부정하고 유엔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유엔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쓰고 있는 것도 똑같이 유엔도 바로 쓰고 있는 거다. 완전히 대극적인 인식을 보여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어떤 저는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되게 좀 저는 자신감 있는 스피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었고,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한 거는 뭐 END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새로운 개념을 좀 꺼내서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외교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자 이런 제안들은 저는 국제 사회가 조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는 유엔의 그 덕을 좀 봤죠. 한국 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건 아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북핵 동결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아니 폐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동결인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보고요. 동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서 감축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는 현실적이고 계속 폐지만 주장하는 거는 북한이 이걸 듣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혼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방향을 택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딱 1분이 남아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실 상대적인 거 아니고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에게 해왔던 우리 남한 정부의 한국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는 좀 계속적인 꾸준하게 제안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에 접근하는 이 방식을 완전히 포기할 거예요. 네. 우리하고는 완전히 척지고 그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섭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정중한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미국한테는 와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결국 직접적인 저는 연결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가능하면 북미 직접 수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촉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같이 실려가는 그런 느낌의 아마 외교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현재 구름 많고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